한국 배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전 세계 소말리아 해적들 사이에서 철칙처럼 전해지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단 한 번의 작전 때문이에요. 2011년 1월 한국 해군이 보여준 그 무시무시한 작전 때문입니다. 해적 13명 vs 한국 특수부대. 5시간의 혈투 끝에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한국군 사상자는 단 0명. 인질 21명 전원 구출. 이게 바로 그 전설적인 아덴만 여명 작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작전 이후 13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해적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한국 선박만은 단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한 번도요.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수십억 원의 몸값을 지불하며 선원들을 되찾고 있는데 왜 한국만은 예외일까요? 해적들이 한국 국기만 보면 도망간다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충격적인 실화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단 한 사람의 결정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영주입니다. 2011년 당시 해군 대령으로 청해부대 육진 지휘관을 맡았던 사람이죠. 지금은 퇴역해서 손녀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어요. 어제 손녀가 뉴스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소말리아 해적이 또 나타났다는데 우리 배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순간 13년 전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 얘긴 참 길어.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 우리 국민을 구해낸 이야기가 있단다. 손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2011년 1월에 그 뜨거웠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제 가슴속에는 13년 전 그 새벽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거든요. 할아버지도 군인이었구나. 손녀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었어.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었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바다에서 말이야. 먼 바다요? 얼마나 멀어요? 손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야. 비행기로도 하루 종일 가야 하는 거리지. 거기서 할아버지와 동료들이 우리나라 배들을 지키고 있었단다.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했어요? 손녀가 또 물었어요. 저는 지구본을 가져와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가는 기름배들이 모두 이 길을 지나가거든. 만약 여기가 막히면 우리나라에 기름이 안 들어와. 그럼 자동차도 못 타고 난방도 안 되지. 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구나. 손녀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바닷길이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해적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손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할아버지와 동료들이 더 무서웠단다. 손녀가 깔깔 웃었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해적보다 무서웠다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 가족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어. 2011년 초 아덴만 해역은 말 그대로 해적 천국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상선들을 납치했어요. 그 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수백 척의 배가 피해를 입었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010년 10월 사모해운 소속 사모드리모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습니다. 결국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선원들을 되찾아야 했죠. 그때 저는 정말 분했어요. 우리나라 선원들이 7개월 동안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족들은 또 얼마나 애태웠을까요? 그런데 결국 돈을 주고 사와야 했다니 군인으로서 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해적들에게는 한국은 좋은 고객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셈이거든요. 당시 저는 최영함에서 청해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아덴만을 지나는 상선들을 호송하고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죠. 청해부대라는 이름은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에서 따온 것입니다. 1200년 전 장보고가 바다를 지켰듯이 우리도 21세기의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듣는 소식은 암울했어요.
어젯밤 그리스 선박 납치됨, 독일 화물선 몸값 요구받음, 프랑스 어선 선원 4명 인질로 잡힘. 이런 보고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 우리 차례가 올까?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호송하는 상선들을 보며 저 배 안의 선원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덴마크 선박을 구조했을 때였어요. 해적들이 공격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우리가 출동했죠. 그때 덴마크 선장이 무전으로 생크 유 코리어 라고 외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구조 작전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늦으면 어떡하지, 혹시 인명피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특히 야간에 출동할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죠. 한 번은 프랑스 어선이 해적들에게 포위됐다는 긴급 신호를 받았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적들이 배에 올라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였죠. 그때 우리의 경고 사격을 듣고 해적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배도 당하는구나. 3호 드리모 사건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해야 했을 때 정말 분했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생각했겠죠. 한국 배는 돈을 잘 준다. 또 노려보자. 2011년 1월 15일 아침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3호 주얼리오 납치됨. 선원 21명 인질로 잡힘. 3호 주얼리오는 1만 톤급 화물선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 소말리아 해적 13명에게 납치됐습니다. 한국인 8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인질로 잡혔죠. 선원들은 해적의 접근을 보고 선미 로프 저장 창고로 대피했지만 3시간 15분 만에 뚫리고 말았어요. 해적들은 선장을 협박해 배를 소말리아로 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받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또냐. 2달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달랐어야 했습니다. 계속 돈만 주면 우리 선박들이 해적들의 주요 타겟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함교에서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이번에도 협상으로 갈까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들 3호 드리모 때처럼 몸값을 지불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3호 드리모 때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7개월 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 선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선원의 아내가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라며 울던 모습도 기억났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제가 말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의도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 그 말씀은?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군사 작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번엔 몸값을 주지 않는다. 직접 구하러 간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모두가 이런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 참모가 말했어요. 대령님,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실패는 없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선원들이 죽는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2달 전에 이어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이번에도 몸값을 지불한다면 한국 선박들이 해적들의 주요 타겟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대령, 구출 작전을 검토하라. 사실 말이 검토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다행히 우리 청해부대가 사건 현장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대령, 구출 작전을 검토하라. 사실 말이 검토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다행히 우리 청해부대가 사건 현장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협상이냐 작전이냐. 2개의 길이 있었어요. 협상은 안전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당할 수 있고 작전은 위험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었죠. 창밖을 보니 아덴만의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총구를 맞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모장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군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협상은 없다. 구출이다. 작전명은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새벽에 실행할 예정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S EAL 팀이 있었어요.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참모들과 작전을 논의할 때의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무거운 표정이었죠. 대령님, 인질의 안전을 생각하면.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의 군대가 아니야. 국민을 데려오는 거야. 준비 과정에서 젊은 부하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령님, 집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겠죠. 하지만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자네 아이가 자랄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 할지 생각해봐.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의가 차오르는 걸 봤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지휘관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예요. 특수부대원들과 작전을 점검하며 느낀 건 이들이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마다 가족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각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전 브리핑 시간에 한 대원이 물었어요. 대령님, 만약 인질이 다치면 어떻게 하죠?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완벽하게 해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전 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죠. 새벽 2시쯤 갑판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임무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때 한 부하가 갑판으로 나왔어요. 대령님, 잠 못 주무시나요? 자네도 잠 안 오나? 네, 내일이 걱정돼서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해야 한다.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 부하가 말했어요. 그래도 대령님이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 말에 힘이 났어요. 부하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첫 번째 작전은 1월 18일에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해적들이 눈치를 채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철수해야 했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작전이 실패하고 돌아온 특수부대원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미안했어요. 그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더 큰 문제는 해적들이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됐다는 거였어요. 대령님, 인질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1차 작전 실패 후 해적들이 인질들을 더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저는 상부에 보고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때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대령,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실패하면 협상으로 전환한다. 압박이 심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각오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을 다시 모았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실패하면 저 인질들은 몇 년 동안 고생하게 될 거야. 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해보죠. 한 대원이 제안했어요. 해적들이 방심할 때를 노려보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1차 작전의 교훈을 살려서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 21일 새벽 4시 46분.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해적들은 첫 번째 작전 실패 후 더욱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인질들을 더 거칠게 다뤘고 선장을 때려서 앞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죠. 작전 개시. 제가 명령을 내렸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UDT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3호 주얼리호에 침투했습니다. 5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어요. 해적들은 당황했습니다. 협상 없이 바로 공격해오는 한국군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군이다. 한국군이 왔다. 해적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그들도 한국군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왔어요. 해적 한 명이 석혜균 선장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저격수가 정밀 사격으로 해적을 무력화했지만 총알이 선장의 복부를 관통했어요. 선장님. 구출된 선원들이 외쳤습니다.
석 선장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승리의 기쁨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거든요. 의무병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대령님,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헬기 후송을 지시했죠. 그때 석 선장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말했어요. 대령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총상을 입었는데도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출된 다른 선원들도 다가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해군 만세. 미얀마 선원 한 명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한 선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대령님, 저희는 포기했었어요. 이번에도 돈 주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정말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아. 제가 답했을 때 선원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이 정말 이 작전을 한 보람을 느끼는 때였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어요. 인질 21명을 전원 구출했고 우리 특수부대원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석혜균 선장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복부 관통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즉시 오만의 병원으로 선장을 후송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작전은 성공했지만 과연 이게 진정한 성공일까?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승리를 자축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석 선장은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오만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국으로 후송돼 이국종 교수의 치료를 받고 생명을 되찾았어요. 정말 기적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우리의 작전을 극찬했습니다. CNN, BBC 모두 완벽한 작전이라고 보도했어요. 유엔에서도 높이 평가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언론의 찬사보다 석 선장이 무사히 회복된 소식이 더 기뻤어요. 그때 한 외신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대령, 이런 작전을 또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니까요. 생포된 해적들을 보니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일 텐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적 조직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철칙이 생겼습니다. 한국 배는 건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한국은 협상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생포된 해적 5명은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처음에는 제3국에서 처벌하려 했지만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해적은 무기징역, 나머지는 12년에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15년 석혜균 선장이 대전교도소를 찾아가 자신에게 총을 쏜 해적 RI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20대의 젊은이니까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워 소말리아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총을 쏜 상대를 용서하다니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진짜 품격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힘이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해부대는 아덴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34진, 35진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소말리아 해적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해적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선박의 피해는 없어요. 왜일까요? 그날 우리가 보여준 의지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거든요. 얼마 전에 한 해운회사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령님 덕분에 우리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더군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13년 전의 그 결정이 지금도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해적들도 한국 교도소에서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작업 장려금도 모으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물론 형기를 마친 후에는 본국으로 추방됐지만 말이죠. 저는 손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의 영웅이 아니야.
진짜 영웅은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에 참여한 특수부대원들이고 끝까지 버텨준 석혜균 선장이고 기적을 만들어낸 이국종 교수야. 그럼 할아버지는 뭐예요? 손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명령을 내린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 명령에는 하나의 신념이 담겨 있었어.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 말이야. 아덴만 여명작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청해부대원들이 망망대해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들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무역을 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잊히더라도 그날의 작전은 잊히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품격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13년 전 그 새벽 아덴만에서 울려 퍼진 우리의 함성이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전 세계 해적 사이에 퍼진 전설은 여전히 유효하죠.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리의 숨은 영웅들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